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쓸쓸했다. 특히 새벽녘에 내리는 비는 도시 전체를 무채색으로 물들이곤 했다. 홍대 근처의 좁은 골목길을 서연은 작은 우산 하나 없이 띠득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비에 젖은 노트와 닳아버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뜨거운 라면 국물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오직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이불 속에 파묻히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하고 고단한 기갓길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의해 깨져버렸다. 꽈드득 끼익쿵.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금속과 육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서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길가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퍼져 있었다. 멀리서 흰색 고급 승용차가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저럴 수가.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몇몇 사람들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다가서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교차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연은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쓰러진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노인은 미약하게 눈을 떴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간신히 몇 마디를 내뱉었다. 그들에게 들키면 안 돼. 그 말과 동시에 노인의 의식은 끊어졌다. 서연은 손을 떨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한편으로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가운 비가 둘의 몸을 덮었지만 서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의료진은 노인의 신원을 묻기 시작했다. 가족분이세요? 순간 서연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녀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노인을 이대로 혼자 남겨둘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아래 서연은 젖은 옷을 꼭 움켜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십 번의 부재중 전화가 스마트폰 화면에 찍혀 있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노인이 실려간 응급실 문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은 노인이 의식을 잃기 전 중얼거린 이름을 떠올렸다. 우연이요. 아마.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을 남겼지만 어디에서도 장우연이라는 이름의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서연은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에 문득 눈을 떴다. 복도 끝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서연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느낌이 흘렀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로 돌아와 노인의 침대 옆에 놓여진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낡은 금속 펜던트 하나가 있었다. 펜던트 뒷면에는 백금 신탁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펜던트를 손에 쥔 순간 서연은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깊은 이야기와 무게를 품고 있는 듯했다. 갑자기 병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놀라서 문을 열었다. 병실 앞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한서연 씨 되시죠? 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이송된 장우연 씨 관련해서요. 서연은 숨을 삼켰다. 경찰서에서의 조사 내용은 그녀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그분은 현재 전국 수배 중이던 인물입니다. 10년 전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실종됐었죠. 가족 간 분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노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있었다. 옆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도 있었다. 전 재벌 회장,
장우현 실종. 남겨진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다툼. 서연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왜 그런 인물이 이토록 초라한 몰골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명감에 가까웠다. 모든 것은 그날 아침 비 오는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거대한 비밀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어버렸다. 병원 복도를 따라 걷던 서연은 점점 불안감을 느꼈다. 경찰과의 대화 이후 그녀는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도운 것 이상의 무언가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우현이라는 이름, 백금 신탁이라는 펜던트,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 내의 분쟁. 모든 퍼즐 조각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병실로 돌아와 노인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손은 마르고 차가웠다. 서연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알지 못하는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들어왔다. 한서연 씨, 보호자 등록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다. 한서연, 가족관계, 손녀. 거짓말이 하나 더 쌓였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그날 밤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서연은 잠시 숨을 돌렸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은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은 순간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씨,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세계입니다. 뚝.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진정을 시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장우현이 남긴 단서는 단 하나, 펜던트에 새겨진 백금 신탁이라는 글자뿐이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인터넷 카페로 들어갔다. 오래된 컴퓨터 앞에 앉아 백금 신탁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는 예상보다 빈약했다. 10년 전까지 존재했던 작은 투자 신탁 회사, 현재는 폐업 상태. 단 하나, 주소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건물, 5층.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로 오랫동안 고민했다. 위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았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의 옆에 펜던트와 병원 서류를 정리해두고 조심히 속삭였다. 금방 돌아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서연은 병원을 빠져나와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예상보다 더 낡고 외로운 건물이었다. 간판은 떨어져 있었고 건물 안은 적막했다.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어 계단을 걸어 올라야 했다.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서자 작은 명패가 보였다. 백금 오피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노크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노크하려는 순간 문이 삐걱 열렸다. 안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펜던트를 꺼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완전히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오래된 파일 박스들과 낡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박지훈입니다. 장 회장님의 변호사였죠. 그리고 아직도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박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회장님은 가족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때 건물 아래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은 즉시 조명을 끄고 서연을 책상 밑으로 밀어넣었다. 조용히 하세요. 발각된 것 같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멈췄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거 알아. 나와. 문 너머의 거친 목소리에 서연은 떨었다. 박지훈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조심스럽게 대비했다. 몇 분 후 발소리는 멀어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바깥을 살폈다.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은 곧 포위될 겁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열쇠와 지도를 꺼냈다. 이건 회장님이 예전에 사용하던 별장의 위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거기라면 아직 안전할 겁니다. 서연은 지도를 꼭 쥐었다. 박지훈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당신은 가야 해요. 회장님이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서연은 벅찬 감정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뒤쪽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칼을 스쳤다. 서연은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서연은 종로의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숨을 몰아쉬었다. 비상구를 통해 간신히 탈출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건물 뒤편, 어둠 속에 숨어든 채 그녀는 손에 쥔 지도를 펼쳤다. 가느다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낡은 종이 위에 찍힌 별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기도 외곽, 산속 깊숙한 곳.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앱을 열었다. 하지만 화면에 서비스 지역 외라는 문구가 떴다.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인근 버스 정류장을 찾아 걸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도 드문 골목을 지나던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또다시 발신자 표시 없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내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휘말린 거야.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대답하지 않고 통화를 끊었다. 정류장에서 심야버스를 기다리던 서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아무도 없는 거리, 어쩌면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버스가 오고 그녀는 서둘러 올라탔다.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버스는 한참을 달려 경기도 외곽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작은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깊은 산골로 향했다. 별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이었다. 하늘은 어둡고 달빛조차 흐렸다. 지도에 표시된 좁은 산길을 따라 걸어간 끝에 서연은 오래된 나무 별장을 발견했다. 폐허처럼 보였지만 아직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열쇠를 꺼내어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쌓인 바닥과 벽난로 옆에 쌓인 오래된 신문더미, 부서진 가구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별장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전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장우영과 한 젊은 남자, 아마도 그의 아들 장민우일 것이다. 그들의 환한 웃음이 낡은 액자 속에서 잊혀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펜던트와 지도를 품에 꼭 안았다. 이곳이 과연 안전할까?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 순간 별장의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몸을 움츠리며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이미 그녀를 추적해온 것이었다. 서연은 황급히 별장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피할 곳은 많지 않았다. 탁탁탁. 별장 입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거 알아. 나와. 그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섬뜩하게 만드는 낯익은 남자의 것이었다. 바로 박지훈 변호사가 경고했던 그들, 장도준의 부하들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별장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서연은 손에 쥔 펜던트를 꼭 움켜쥐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목숨이 걸려 있는 걸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발소리들은 점차 별장 안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별장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잡힐 것이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벽장에서 나왔다.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낡은 창틀을 열고 바깥으로 몸을 내밀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조심스럽게 산길로 내려가려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한서연 씨. 깜짝 놀라 돌아본 서연은 어둠 속에서 리나를 발견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오래 머물 수 없어요. 리나는 숨죽이며 속삭였다. 그녀는 서연을 이끌고 별장 뒤편의 작은 샛길로 향했다. 박지훈 변호사가 저를 보내셨어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게요. 리나와 함께 산길을 빠르게 내려가며 서연은 물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선 도심으로. 그리고 회장님께 돌아가야 해요. 준비된 것이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이 세상의 거대한 거짓과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서연은 리나와 함께 산길을 달려 작은 마을까지 내려왔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았다. 차에 올라탄 순간 리나는 뒷좌석에 몸을 숨기듯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동안에도 조심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깊은 새벽,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쓸쓸했다.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리나는 지하 주차장 쪽으로 서연을 이끌었다. 주차장의 한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단단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서연 씨, 리나 씨 잘 오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작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장 회장님의 진실,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한 증거. 서연은 가방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이걸 저에게 맡기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가 이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약한 자신이. 하지만 박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순간 서연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용기.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회장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아직 병원에 계시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지훈은 서연에게 별장까지의 또 다른 경로를 설명했다.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다. 리나가 나섰다. 제가 함께 갈게요. 한서연 씨 혼자서는 위험해요. 서연은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고 다시 어둠 속으로 향했다. 도심을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주위를 살폈다.
차량이 뒤를 쫓는 건 아닌지,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리나는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두렵지 않나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려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거예요. 리나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 지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한서연 씨. 차는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다. 별장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다. 서연은 직감했다. 뭔가 이상했다. 별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서 다가갔다. 그리고 곧바로 눈치챘다. 문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서연은 가슴을 움켜쥐며 리나를 바라보았다. 리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별장 안은 어둡고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명확한 위협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조심해요. 리나가 속삭였다. 그 순간 별장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장도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떠올라 있었다. 결국 다시 만나는군요. 한서연 씨. 서연은 숨을 삼켰다. 도준의 뒤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부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회장님은 어디 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준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지금쯤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도 곧 따라가게 될 테니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품속의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당신은 모든 걸 빼앗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서연이 외쳤다. 도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예상 외의 감정이 스쳤다. 빼앗은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분은 항상 나를 무시했어.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지. 나는 그림자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가 알던 단순한 악당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 남자도 상처받은 누군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상처를 이유로 악을 정당화할 순 없어. 순간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그 가방을 내놓아. 부하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리나를 바라봤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서연은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뒤로 물러섰다. 도준의 부하들이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 리나는 주위를 재빨리 살폈다. 이 작은 별장에서 그들을 상대할 방법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서연 씨, 저쪽 창문으로. 리나가 짧게 속삭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꼭 움켜쥔 채 창문 쪽으로 달렸다. 그 순간 도준이 소리쳤다. 막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리나는 몸을 날려 서연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빠르게 반격했다. 순간적으로 틈이 생겼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창문을 밀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리나도 뒤따라 뛰쳐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별장 주변에는 숲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과 리나는 나무 사이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다. 도준의 부하들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이쪽이야. 리나가 외쳤다. 서연은 리나를 따라 좁은 산길을 달렸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가방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했다. 숲속을 달리던 중 서연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손바닥이 거칠게 긁히고 무릎에서 피가 났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괜찮아요? 리나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두 사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앞길이 막혔다. 깊은 절벽이었다. 뒤에서는 도준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리나는 주변을 살피다가 조그만 동굴 같은 틈을 발견했다. 여기 숨어요. 서영과 리나는 몸을 웅크리고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나뭇가지와 덤불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가방을 품에 꼭 안았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지나가기를. 발소리들이 가까워졌다. 숨소리 하나조차 낼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주위를 더 뒤져. 발소리들이 점점 멀어졌다. 서연은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리나를 바라보았다. 리나 역시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 있다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왔기에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았다. 리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바로 회장님께 돌아가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근처 작은 도로까지 걸어 나와 지나가던 트럭을 세웠다. 운전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태워주었다. 트럭 뒤에 몸을 숨긴 채 서연은 품속의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이 남긴 USB와 몇 장의 서류,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장우영과 아들 장민우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어떤 탐욕도, 배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하고 소박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가슴이 저려왔다.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욕심이, 상처가, 외로움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린 걸까? 트럭이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서영과 리나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복도는 한산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긴장감은 여전히 느껴졌다. 리나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했다. 장우현이 있는 병실. 문을 열자 병실 안에는 장우현이 혼자 누워 있었다. 그는 여전히 힘겨운 숨을 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돌아왔어요. 장우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힘겹게, 그러나 분명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잘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따뜻했다. 서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 옆에 놓았다. 여기 있어요. 회장님이 남긴 것들. 반드시 지킬게요. 장우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리나는 서연을 재촉했다. 서둘러야 해요. 여기도 곧 위험해질 거예요. 서연은 장우현의 손을 꼭 잡았다. 곧 다시 올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장우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리나는 다시 병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을 빠져나온 서연과 리나는 바로 근처 작은 카페로 몸을 숨겼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서연은 손에 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 담긴 USB와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문득 의문이 떠올랐다. 리나 씨, 왜 장 회장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이걸 맡긴 걸까요? 리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은 아마도 순수한 사람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관계나 욕심에 얽히지 않은 진실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그런 사람일까?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회장님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리나는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누구나 과거에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회장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남긴 웃는 얼굴의 사진, 그러나 그 이면에 존재했던 수많은 갈등과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죠? 과거를 덮고 그냥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서연의 질문에 리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과거를 외면한 채 쌓은 미래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리나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이 싸움이 누군가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면? 서연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결국 마음속에서 되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다. 그래도 해야 한다. 두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장 회장님과 함께 움직여야 했다. 더 이상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회장님과 직접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진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리나는 병원 입구 쪽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장우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서연아. 서연은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장우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왜 저를 믿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큰 짐을 맡기셨나요? 장우현은 서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내 눈을 봤다. 두려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나는 과거에 많은 걸 가졌지만 진짜 소중한 걸 잃었다. 민우도, 내 회사도, 나 자신도. 장우현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나는 권력에 취해 사람들을 외면했어.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내 조카가 외로워하는 것도 모른 척했지. 그는 작게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래서 후회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었어.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이 노인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도 실수했고, 그도 상처를 주었고, 그도 후회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었다. 서연은 장우현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약속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장우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작은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리나가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도준 쪽 사람들이 병원을 장악했어요. 지금 바로 나가야 해요. 서연은 주저할 틈 없이 가방을 챙기고 장우현을 부축했다. 리나는 빠르게 휠체어를 가져왔다. 이쪽이에요. 세 사람은 병원 뒷문으로 향했다. 경비가 허술한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동안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거기서. 총성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장우현을 보호했다. 어서 가요. 리나가 외쳤다. 세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비상구를 밀고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병원 뒷주차장에는 리나가 준비해 둔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장우현을 뒷좌석에 태우고 리나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차는 곧바로 병원을 벗어나 도심을 가로질렀다. 숨막히는 추격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힐 때까지. 차는 어두운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다. 리나는 핸들을 꽉 잡고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장우현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회장님. 장우현은 힘겹게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있었다. 도심을 빠져나오자마자 리나는 차량을 외곽의 한 폐공장 쪽으로 몰았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임시 은신처였다. 낡은 창고 안, 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서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 USB를 꺼냈다. 그 작은 메모리 안에 이 모든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리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모니터에 수많은 파일 목록이 뜨자 세 사람은 숨을 삼켰다. 여기 있어요. 부정거래 기록, 위조된 유언장, 민우 씨가 남긴 녹취까지. 리나가 빠르게 파일을 스캔하며 중얼거렸다. 장우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 서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수 있는 기자가 있어요. 최민석 기자님. 회장님께서도 예전에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장우현은 미약하게 웃었다. 그래, 민석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차가운 쇠붙이 끄는 소리가 들렸다. 리나가 모니터를 꺼버리고 서연에게 속삭였다. 들켰어요. 준비해야 해요. 창고 문이 쿵하고 흔들렸다. 서연은 USB를 품에 넣고 장우현의 옆에 섰다. 문이 부서지고 도준이 이끄는 무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장도준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서연을 노려보았다. 여기까지 도망쳤군. 하지만 끝은 같아. 서연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모든 걸 가졌잖아. 왜 아직도 더 가져가려는 거야? 도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모든 걸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가진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리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난 그림자였어. 회장님이 신경 쓰는 건 늘 아들이었지. 난 그저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조카일 뿐이었어. 장우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준아, 나는 늦었어. 도준이 외쳤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이제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의 손짓의 부하들이 서연과 리나를 포위했다. 총구가 겨누어졌다. 리나는 재빨리 서연을 감쌌다. 서연 씨, 절대 USB를 넘기지 마요. 서연은 USB를 품에 더 깊숙이 넣으며 이를 악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도준은 서서히 걸어와 서연 앞에 섰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은 약한 자의 정에 따윈 신경 쓰지 않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약한 자로서 싸울 거야. 끝까지. 도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 순간 리나가 신호를 보내듯 소리쳤다. 지금이야. 창고의 다른 쪽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지훈 변호사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것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총 내려놔. 경찰들이 신속히 창고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도준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도준은 이를 악물고 서연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빠르게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진 도준은 땅에 무릎을 꿇었다. 창백한 얼굴로 그는 중얼거렸다. 결국 나도 그림자였을 뿐이었나.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깊은 슬픔만이 가슴을 채웠다.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USB를 꼭 쥔 채 그녀는 박지훈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기자에게 넘겨야 해요. 박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빛이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USB를 손에 꼭 쥔 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차량에 올라탔다. 창고에서 도준과 그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뒤로한 채 차는 곧바로 서울 시내로 향했다. 조수석에 앉은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언론에 넘기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도준이 잡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박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기자님, 준비됐습니다. 예, 곧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은 박지훈은 서연을 향해 말했다. 최민석 기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 장 회장님이 후원했던 언론인이자 지금도 양심을 지키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신문사 앞에 멈췄다.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리나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서연은 USB를 손에 쥐고 신문사 안으로 들어섰다. 편집국 한쪽, 최민석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의 그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한서연 씨, 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최 기자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뜨는 파일 목록을 훑어본 그는 곧바로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네요. 박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언론사 내부의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 기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이미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기사 송출 전까지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할 겁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최 기자는 곧바로 팀을 소집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편집국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첫 번째 기사가 뉴스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장우현 전 회장 실종 사건, 충격적 진실 밝혀져. 장도준, 조작된 유언장과 불법 거래 연루. 잊혀진 진실을 밝히다. 내부자의 녹취 공개.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수많은 댓글과 기사 공유가 이어졌고 주요 방송사들도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장도준을 정식으로 구속했다. 박지훈은 조용히 웃었다. 이겼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높이 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편집국으로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수취인 한서연. 서연은 놀란 얼굴로 소포를 받아들었다. 포장을 조심스럽게 풀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편지지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연 씨,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결국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진실을 밝히되 증오에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입니다. 진짜 승리는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민우. 서연은 편지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어릴 적 민우가 썼던 것으로 보이는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민우의 목소리가, 그 진심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증오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서연은 천천히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약속할게요. 당신의 뜻을 이어갈게요. 최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장우현이 남긴 재단 설립 계획서가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짓누르던 세상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그렇게 서연은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진실을 품고 용서를 가슴에 안은 채. 서연은 신문사를 나와 곧바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장우현이 마련했던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장 회장이 생전에 꿈꾸던 백금 재단은 단순히 이름만 남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조직이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과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의 약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 설립 서류를 정리하면서 서연은 문득 미소를 지었다. 장우현이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며칠 후 정식으로 재단 설립이 승인되었다. 백금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개소식은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언론에서는 서연의 이름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녀는 원하지 않았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재단의 첫 번째 지원자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이었다. 가난과 가정폭력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서연은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그날 서연은 한 고등학생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그 소년의 눈에는 옛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누나도 옛날엔 힘들었어요. 소년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웃었다. 응,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소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소년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전해지길 서연은 바랐다. 그날 밤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금속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다. 처음 그 비오는 아침에 주운 백금 신탁의 펜던트였다. 여기까지 왔어요, 회장님.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가끔 서연은 문득 과거를 떠올리곤 했다. 장민우가 남긴 편지, 장도준의 처절한 고백, 그리고 장우현의 마지막 미소. 진실은 세상에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은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며칠 뒤 장우현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공식적으로는 가족장 형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빈소를 지켰다. 리나와 박지훈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 장례식장 한쪽, 장민우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다. 부자, 는 생전에 풀지 못했던 오해를 죽음 이후에나마 함께 풀어내는 듯 보였다. 조문객 중에는 과거 장우현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연은 조용히 장우현의 묘비 앞에 섰다.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남긴 길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요. 리나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다. 회장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정과 불의가 존재했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딛는다면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재단은 첫 번째 공식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조용히 연설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던 작은 친절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을 차례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그 작은 강당 안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그날 밤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일기를 썼다. 어떤 비도 영원히 내리지는 않는다. 어떤 어둠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친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여정이 끝났고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꿈들이, 작은 희망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녀의 손 안에는 여전히 금속 펜던트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길을 밝힐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백금 희망재단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같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마음만큼은 전에 없이 충만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재단 사무실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갔다. 어느 봄날 아침, 서연은 재단 사무실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다. 그녀는 장우영과 장민우를 기리는 의미로 작은 표지석을 세워두었다. 여기 희망이 자란다라고 적힌 글귀는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서연은 흙을 털며 일어섰다. 그때 재단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서연 이사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우 씨의 대학 동창입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여성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 건넸다. 민우 씨가 대학 시절에 쓴 편지예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봉투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진짜 희망을 믿는 사람에게. 서연은 조용히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진실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꿈을 맡기고 싶다. 부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 작은 꿈을 건넨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믿음은 이렇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손 안에서 편지는 따뜻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재단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조용히 기자들과 지원자들, 시민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재단 홍보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많은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장우연 회장님과 장민우 씨가 남긴 꿈을 이어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진실은 때로 무너지고 정의는 때로 짓밟힙니다. 하지만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용기, 작은 믿음이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재단의 주인입니다.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백금 희망재단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각계각층에서 후원이 이어졌고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일했다. 그녀는 언론의 조명을 피했고
단지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녀는 사무실 작은 창가에 앉아 옛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비 오는 아침, 쓰러진 노인을 구했던 순간,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했던 두려운 밤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넘어 서 있는 자신. 서연은 알았다. 과거는 아픔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현재는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녀는 작은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재단에서 지원한 한 학생이 보낸 것이었다. 한서연 이사장님께,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편지를 꼭 품에 안았다. 민우가 바랐던 것, 장우연이 꿈꿨던 것, 그리고 그녀 자신이 이루려 했던 것,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렀다. 계절은 다시 바뀌고 서울의 하늘은 맑게 겠다. 서연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늘 속삭였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작은 친절이 만드는 파문은 끝이 없다는 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진 희망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퍼져나갔다.